전통무현물 무림천하 제32화 매화향기에 숨겨진 핏빛 음모. 무당산의 주입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안개 속으로 잦아드는 곳이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구부러진 산길을 따라 낡은 마차 한 대가 삐걱거리며 멈춰선다. 마차가 멈춘 곳에는 퇴락한 목조 주점 하나가 안개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끼 낀 기와 사이로 축축한 한기가 배어나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녹슨 주렴이 흔들리며 마치 짐승의 울음 같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뱉는다. 마차에서 내린 청이방의 여인은 보검을 쥔 채 주점 안으로 발을 들인다. 주점 안은 기묘할 정도로 적막하다. 탁자에 앉아 술잔을 들이키는 사내들은 평범한 길손에 자림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시선은 술잔이 아닌 여인의 손끝과 발끝을 집요하게 쫓는다. 옷소매 사이로 언뜻 보이는 단단한 굳은 살과 예리한 눈빛은 그들이 평생 칼을 잡아온 무인임을 증명한다. 벙거지를 눌러쓴 하인은 주모를 부르며 너스레를 떨지만 그의 발은 이미 지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여인의 측면을 수호한다. 하인의 전음이 여인의 귓가에 낮게 깔린다. 사내들의 소매 끝에 새겨진 희미한 매화 문양, 그것은 화산파의 정예 제자들이나 그들이 고용한 고수들이 사용하는 은밀한 표식이다. 주점 내부와 뒷마당에 매복한 수십 명의 기척이 여인을 향해 좁혀오는 살기를 뿜어낸다. 화산파 내부의 배신자인 그 산에 독고황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여인을 제거하고 그 누명을 정적들에게 씌우려는 잔인한 계획이 이 낡은 주점의 탁자 위에서 소리 없이 진행된다. 긴장된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다. 안개가 지면을 낮게 깔리려 주점을 완전히 삼켰을 때 멀리서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한두 필이 아니다. 최소 20명 이상의 무장 인원이 주점을 향해 빠르게 접근한다. 주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곳에는 화산파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갑주를 갖춘 20여 명의 정예 무사들이 살벌한 기세를 뿜으며 서 있다. 거친 말의 콧김이 안개와 섞여 흩어지고 무사들이 찬 검집이 갑옷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찢어발긴다. 무사들 사이에서 가장 앞에 선 중년의 고수는 여인에게 예를 갖추어 보건을 취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방을 경계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금 화산파 내부가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여 있으며 그 혼란 속에서 귀한 손님인 여인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 화산의 방장이 직접 20명의 정예 호위 무사들을 파견했노라 말한다. 겉으로 보기엔 안전을 위한 배려였으나 주점 마당에 펼쳐진 광경은 영접이라기엔 지나치게 비장하다. 20여 명의 무장 인원은 순식간에 여인을 중심에 두고 겹겹이 애워싼다. 그것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방패이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칼날을 돌린다면 단 한 걸음도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적인 진영이기도 하다. 무사들의 손은 한순간도 건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여인을 보필하듯 둘러싸고 있으나 그들의 시선은 여인의 일거일동을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롭게 감시한다. 벙거지를 쓴 하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여인에게 다시 전음을 보낸다. 방장의 진심은 호의일지 모르나 저 무사들 사이에도 이미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는 불온한 살기가 섞여 있다는 경고다. 무사들은 여인에게 가마에 오를 것을 종용한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으나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다. 여인은 자신을 둘러싼 무장한 무사들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쇠냄새와 차가운 검기를 느낀다. 방장이 이토록 살벌하게 무장한 인원들을 보내야 할 만큼 화산패 내부의 분열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다. 20여 명의 철갑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여인과 하인은 안개 낀 산길을 따라 화산의 본산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수십 자루의 검이 여인의 등 뒤를 노골적으로 의식하는 서늘한 긴장감 속에서
무당산의 안개는 더욱 짙게 두 사람이 뒷모습을 덮어가며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린다.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돌계단 위로 철갑을 두른 20여 명의 무사가 여인을 겹겹이 에워싼 채 나아간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무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갑주가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금소금이 산의 정막을 무겁게 짓누른다. 화산의 방장이 파견한 이 정예 인원들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습격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철통 같은 경호를 펼친다. 설라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험준한 산길을 밟아오르지만 그녀의 뒤를 따르는 벙거지를 눌러쓴 하인의 감각은 이미 산 전체를 훑고 있다. 하인은 벙거지층을 깊게 내리누른 채 힐끗 고개를 돌려 멀리 떨어진 숲과 기암괴석 사이를 살핀다. 호위 무사들이 펼친 삼엄한 경계망 너머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자락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인적들이 포착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행보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나뭇가지가 옷깃에 스치는 아주 미세한 마찰음,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차가운 시선들이 하인의 뒤통수를 찔러온다. 설라는 보검의 건병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묵묵히 계단을 오른다. 경호무사들의 철갑 뒤로 집요하게 쫓는 그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화산판 내부의 분열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게 진행되었음을 실감한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 위로 사고 방지를 위해 늘어선 수십 명의 무사와 그들을 감시하는 어둠 속의 그림자들이 기묘한 행렬을 이룬다. 화산의 정상으로 향할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살기와 비릿한 은모의 냄새뿐이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전각들은 구름을 허리에 두른 채 웅장하게 솟아있고 전각마다 새겨진 매화 문양은 오랜 세월의 깊이를 머금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설라는 수백 명의 제자가 좌우로 늘어서 검길을 내뿜는 길을 지나 본산의 중심인 매화전에 들어선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대전 안에는 화산파의 장문인과 백발이 성성한 장로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문인은 설란을 향해 인자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을 보낸다. 그는 설란이 그토록 젊은 나이에 강호의 거대 문파 중 하나인 청해방의 방주 자리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치하한다. 무림 역사상 이토록 이른 나이에 한 문파의 명운을 짊어진 여걸은 드물었기에 대전 안에 모인 장로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기계와 재능에 대한 칭송이 나직하게 울려 퍼진다. 설란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그들의 찬사에 화답하며 청해방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다. 형식적인 알현이 끝나고 장문인은 화산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논하기 위해 설란을 따로 마련된 비밀 면담실로 안내한다. 이때 설란의 뒤를 묵묵히 따르던 운용이 면담실 안으로 함께 발을 들이려 한다. 하지만 문 앞을 지키던 호위 무사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건병을 가로막으며 울룡의 앞길을 제지한다. 문파의 가장 은밀한 기밀이 오가는 독대 자리에 일개 하인이 배석하는 것은 화산파의 오랜 금기이자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싸늘한 긴장감이 흐르는 찰나 설란이 걸음을 멈추고 장문인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장문인에게 간청한다. 울룡은 비록 겉으로는 하인의 신분이나 자신에게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이자 이 모든 사태를 함께 헤쳐나갈 눈과 귀라고 말한다. 설라는 그가 곁에 없다면 화산파가 처한 비극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노라며 예법을 굽혀서라도 그의 배석을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설란의 간곡한 청과 그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읽은 장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제지하던 무사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길을 터주자 울룡은 벙거지 챙을 만지며 무심한 척 설란의 뒤를 따라 면담실 안으로 들어선다. 장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깊은 한숨과 함께 화산파가 수십 년간 치욕스럽게 숨겨온 이름 독고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닥을 굴러가는 듯 쓸쓸하고도 서늘하게 방안을 채운다. 그 아이는 화산이 만난 천년의 기재였다네. 장문인의 기억 속의 독고황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화산의 제작을 중 누구보다 정순한 눈빛을 가졌으며 매화권법의 정수를 하루 만에 깨우쳐 스승들을 경악해 했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독고황은 매화가 지는 자연의 섭리보다 지지 않는 연원한 힘을 갈망했다. 그는 화산의 가장 깊은 금지에 숨겨진 고문서 마공에 손을 대고 말았다.
마공은 인체의 기혈을 거꾸로 뒤집어 한계를 돌파하는 극악한 무공이다. 장문이는 그가 처음 마공을 익히고 본산의 연무장에 나타났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독고항이 검을 휘두를 때마다 맑은 매화향 대신 썩은 흐릉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가 펼치는 초식은 화산의 돌을 비웃듯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 검 끝에 닿는 모든 생명은 말라 죽어갔다. 그날 이후 화산의 매화는 빛을 잃었지. 그는 자신을 꾸짖는 사부의 가슴에 범을 꽂고 유유히 산을 내려갔네. 독고항은 단순히 문파를 배신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흑매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화산파 내부의 어린 제자들을 보살하기 시작했다. 그는 힘에 굶주린 자들에게 마공의 파편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서서히 화산의 정통 제자가 아닌 독고항의 충견이 되어갔다. 장문이는 지금 자신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조차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독고왕이 완성했다는 마공의 실체다. 이는 상대의 정신을 잠식하여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드는 기공이다. 설란이 길에서 마주했던 항산파의 고승 역시 이 기운에 당해 영혼이 안개 속에 갇힌 채 죽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독고왕은 이제 화산파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아 무림의 모든 문파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장문이는 설란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고한다. 독고왕이 설란을 노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정의방이 가진 강호의 정보망과 자금을 흡수하여 자신의 마공을 천하에 퍼뜨리기 위한 마지막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독고왕은 이미 이 방안의 공기마저 읽고 있을 걸세. 설란방주, 그 아이는 인간이 아니라 매화의 껍데기를 쓴 악귀라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면담실의 촛불이 이유 없이 거세게 흔들린다. 장문인이 설란에게 내민 찻잔 속의 물결이 가늘게 떨리고 곁에서 듣고 있던 울룡은 번거지 아래로 입술을 굳게 깨문다. 독고왕이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실제하는 칼날이었다. 비밀스러운 면담실 안, 장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처럼 메마르고 거칠다. 그는 독고황이라는 거대한 악의 출현보다 더 참혹한 사실은 그로 인해 천년 전통의 화산파가 이미 두 쪽으로 찢겨버렸다는 것이라며 한탄한다. 화산파는 현재 장문인을 중심으로 정통 도맥을 지키려는 정검파와 독고왕의 강력한 힘에 매료되어 변화를 주장하는 신무파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문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내전 상태다. 신무파에 속한 제자들은 독고왕이 건네준 마공의 편린을 익히며 급격히 세력을 키웠고 이제는 장문인의 명령조차 공공연히 거부하며 본산의 요직들을 하나둘 점령해 나가고 있다. 장문인은 오늘 설란을 맞이한 호위무사들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고백한다. 그들 중 절반은 신무파의 감시자이며 장문인이 설란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독고왕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산의 상징인 매화검결은 이제 형제 제자들을 베기 위한 흉기가 되었고 연무장에는 맑은 기운 대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살이만이 가득 차 있다. 신무파는 장문인이 문용하여 화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독고왕을 다시 정식 수장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에게 설란은 화산의 내부 사정에 간섭하려는 불청객이자 제거해야 할 걸림돌에 불과하다. 장문인은 자신이 처한 이 비극적인 분열이 결국 설란에게까지 위험을 미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드러낸다. 운용은 장문인의 말을 들으며 면담실 벽 너머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숨결을 감지한다. 그것은 방금 들었던 화산의 분열이 실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척들이다. 문 밖에는 장문인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를 감시하려는 자들이 뒤섞여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다. 화산파는 이미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고목과도 같다. 장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설란 앞에 놓인 찻잔을 바라본다. 이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장문인의 호의를 이용해 설란을 독살하려 하고 있으며 그 범인이 어느 파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화산의 서글픈 현실이다. 설란은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화산의 매화향이 사라진 자리에 깊게 뿌리내린 배신과 분열의 어둠을 직시한다. 화산의 밤은 깊어가고 설란과 운용은 장로들의 감시 아래 서로의 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배정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설란의 안위를 살피기 위한 호의의 편의를 봐준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한눈에 감시하려는 신무파의 치밀한 계산이다. 하지만 복도를 사이에 둔 두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도 그 사이를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끊기지 않는다. 운용은 벙거지를 벗어두고 검은 복면을 쓴 채 지붕 위로 몸을 날린다. 그는 소각전의 기와 틈새에 몸을 밀착하고 발밑에서 들려오는 장로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는다. 기와 사이로 새어나오는 먹소리는 낮에 보았던 인자한 장로들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탐욕스럽고 비릿하다. 장로들은 이미 독고왕이 건넨 힘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오늘 밤 설란을 목숨을 거두어 장문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폐위시킬 음모를 완성해 가고 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운용의 귓가를 어지럽힐 무렵 운용은 직감적으로 몸을 돌린다. 마주보고 있는 설란의 벙 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가는 검은 기척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설란은 침수 안에서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채 가부좌를 틀고 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청이방의 보검이 달빛을 머금고 푸르스름한 안광을 내뿜는다. 문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 그것은 일반적인 무사의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배달하는 살수들의 기척이다. 찰나의 순간 종이문이 폭발하듯 찢어지며 네자로의 검이 설란을 향해 지쳐들어온다. 좁은 복도는 이제 피와 검기가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설란과 운용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살수들의 건망을 마주한다. 운용, 장로들이 정말 독고왕과 손을 잡은 것이냐? 설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다. 운용은 달려드는 자객의 손목을 꺾으며 짧게 답한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산 전체가 그놈의 마공에 오염되었습니다. 방주님, 저들의 눈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닙니다. 운용의 말대로 달려드는 자객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설란의 검이 자객의 어깨를 깊게 베었음에도 그는 비명 한마디 없이 검을 휘둘러왔다. 설란은 유려한 보법으로 그 공격을 흘러내며 보검의 손잡이로 자객의 턱을 강타했다. 화산의 검이 어찌 이토록 추해졌단 말이냐? 설란이 외치며 검을 크게 휘두르자 푸른 검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며 앞줄의 자격 3명을 동시에 뒤로 날려버렸다. 하지만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천장에서 거대한 충격과 함께 신무파의 장로 중 하나인 조치련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독고왕의 마공을 받아들인 듯 전신에 검은 기운을 두르고 있었다. 좁은 복도는 이제 피와 검기가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설란과 우울용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살수들의 건망을 마주한다. 본당 안으로 밀려든 달빛은 선열이 낭자한 바닥을 창백하게 비춘다. 설란은 마치 한떨기 푸른 불꽃처럼 허공을 가르며 우두머리 복면인의 검날비로 보검을 내리꽂았다. 챙!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이 대전을 울렸고 그 충격으로 본당 안을 가득 채웠던 마귀가 파도처럼 출렁였다. 감히 누구의 목을 겨누는 것이냐? 설란의 보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시퍼런 강기가 우두머리의 검을 밀어냈다.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난 복면인이 가늘게 떨리는 손을 고쳐주며 조소했다. 청이방주, 제법이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본당 밖은 이미 수백 명의 자객들이 포위했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일 아침 강호에는 청이방주가 화산 장문인을 시해했다는 소식만이 퍼질 것이다. 우리는 목격자가 되고 너는 천하의 공적이 되는 거지. 이 얼마나 완벽한 각본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란은 신법은 펼쳤다. 그녀의 몸이 수십 개의 잔상으로 나뉘며 복면인을 압박했다. 입을 놀리기 전에 내 놈의 비겁한 면상부터 확인해주마. 설란의 검로가 유려하게 휘어지며 복면인의 사각을 파고들었다. 우두머리는 다급히 마공을 끌어올려 방어하려 했으나 설란은 이미 그가 흘린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거두는 척하다가 손목의 반동만으로 검병을 쳐올렸다. 촥!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흑색 복면이 두 조각으로 찢겨나갔다. 드러난 얼굴은 놀랍게도 장문인의 최측근이자 평소 무림의 도덕을 논하던 장로 백무진이었다. 백무진, 역시 당신이었나? 화산의 장로라는 자가 어찌 이토록 추악한 모의 몸을 던진단 말인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문인이 피 섞인 신음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무진은 정체가 드러나자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가슴팍에서 검은 기운이 서린 부적을 꺼내들었다. 알았으면 어쩔 테냐? 이미 독고왕님께서 화산의 영맥을 장악하셨다. 이제 화산은 죽어가는 매화가 아니라
무림을 지배할 검은 태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때 본당의 문이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부서졌다. 온몸이 빛을 가비된 채로 그러나 눈빛만은 더욱 형형해진 우울룡이 복도에 널린 자객들을 뚫고 나타났다. 그는 손에 들린 자객의 복면들을 바닥에 팽개치며 설란의 곁에 섰다. 방주님, 밖은 정리했습니다. 장로들이 부린 주새끼들이라 그런지 맷집들이 영 아니더군요. 복면 뒤에 숨어서 칼질이나 하는 놈들이 화산의 제자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울룡은 백무진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런데 저 늙은이는 얼굴이 참 가관이군요. 마공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사람 안색이 그 모양입니까? 백장로님, 그 복면이 얼굴에 들러붙어 안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방주님이 찢어주셨군요. 울룡, 농담할 때가 아니다. 장모님부터 살펴라. 백무진은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설란은 보검을 수평으로 눕혔다. 검 끝에서 흐르는 푸른 기운이 백무진의 검은 마기를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다. 백무진은 독고황이 하사했다는 기괴한 검수를 펼치며 달려들었고 설란은 화산의 정통 검리를 변용해 그에 맞섰다. 백무진의 검은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칠흑 같은 검강이 뱀처럼 꿈틀대며 설란의 발치를 올감했다. 설란은 보법을 밟으며 그 사이를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져나갔고 그녀의 보검은 푸른 섬광을 내뿜이며 백무진의 가슴팍에 매화의 꽃잎을 닮은 검은을 새겼다. 채챙! 채챙! 본당의 육중한 기둥들이 두 고수의 내공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깎여나갔다. 죽어라 설란! 니년의 피가 화산을 다시 깨울 재물이 될 것이다. 백무진이 소리를 지르며 검을 세워 독특한 궤적으로 휘둘렀다.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설란의 시야를 가렸으나 그녀는 기민하게 감각을 열어 그의 본신을 찾아냈다. 설란의 검 끝에 푸른 강기가 응축되었고 찰나의 순간 그녀의 신형이 유령처럼 백무진의 뒤로 넘어갔다. 매화낙화! 설란의 차가운 일침과 함께 수십 줄기의 검기가 백무진의 전신을 난도질했다. 백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마공의 기운으로 상처를 억지로 틀어막으며 다시 달려들었다. 울룡 역시 장문인을 등에 업은 채 몰려들은 남은 복면인들의 목을 맨손으로 꺾으며 설란의 사각을 완벽히 메웠다. 방주님! 놈의 기혈이 뒤틀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울룡의 외침에 설란은 마지막 진원의 힘을 보검에 실었다. 본당 전체를 뒤덮을 듯한 시퍼런 검기가 폭발하며 백무진의 검은 마공을 단숨에 집어삼키기 시작했다.